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무수히 많은 경찰들이 1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없는 채로 한국에서 당당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감의 표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잡혀가고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희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시아 각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어 이 학과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도는 아침이었어요. 아마도 어제 밤늦게까지 룸메이트와 나눈 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가 한국의 최근 이민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는데 옆자리의 친구 마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희나 요시다 교수님이 오늘 특별한 주제로 강의하신대. 아침에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 마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요시다 교수님이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오셨죠.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셨는데 오늘은 곧바로 강단으로 올라가셨어요. 강단에 서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룸메이트와 나눴던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은 분명 기말 리포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실 앞쪽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 교환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들 중에는 제 친구인 태국 유학생 티난도 있었어요. 요시다 교수님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들어올리셨죠. 그것은 오늘 아침 자신문이었는데 일면에는 불법 체류자 검거와 관련된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 신문 기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문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일본의 불법 체류자 통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최근 한국이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688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2023년 9,549명, 그리고 2024년에는 1만 1,47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옆자리의 마키가 저를 돌아보며 놀란 눈으로 속삭였어요. 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25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식당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즈오카현의 차 농장이나 이바라키현의 채소 농장들에서 자주 적발되고 있죠. 작년에는 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홋카이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죠. 그들 중 몇 명은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브로커들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최근 오사카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 브로커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각 지역별 불법 체류자 현황이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 지역의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어요. 작년 12월 1일 방콕에서 열린 제3차 태국-일본 영사 상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죠.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티난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자 국제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줄에 앉아있던 티난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런 통계가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인데 왜 세계는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나요? 티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티난의 등 뒤로 보이는 다른 유학생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지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태국 유학생들도 이런 시선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제 동생은 일본 유학을 포기해야 했다고요. 티난의 말에 교실 곳곳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죠. 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유독 태국인들이 이렇게 지목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차분한 표정으로 티난의 말을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티난이 잠시 말을 멈추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티난 씨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죠. 그러나 티나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 같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민 정책을 너무 엄격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 티나는 재빨리 그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네, 법은 법이에요. 하지만 그 법이 과연 공평한가요? 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티난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티난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티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감정이 이해되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걱정되었죠. 특히 교수님이 언급하신 한국의 사례가 어떤 것일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콘서트장 앞에 늘어선 경찰차들과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죠. 최근 한국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인기 트로트 가수 암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158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티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죠.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속의 규모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매니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콘서트 때는 팬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단속이 너무 강화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암추띠마가 콘서트를 위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신의 입국 목적을 콘서트 공연이라고 정확히 밝혔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 정보를 토대로 불법 체류자들의 대규모 집결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단속반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늦은 시간대에 콘서트 현장을 급습했고 예상대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죠. 결국 체포된 158명 모두에게 강제 추방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여파입니다. 해당 가수와 매니저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체포된 팬들에게 마음속 깊이 죄송하다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 발언은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외국 가수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고 SNS에서도 법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빗발쳤어요.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이후 암추띠마의 한국 입국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티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저 팬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사건은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방향이 흥미롭습니다. 많은 태국 언론들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비난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속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약 90%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교실 앞쪽에서 한국인 교환학생 시안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교수님, 제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불법 체류와 취업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탈세입니다. 이들은 소득세는 물론이고 주민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 추산으로는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시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워요. 실제로 작년에는 건설 현장에서 다친 불법 체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교실 내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임금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거주지 근처에서는 야간 순찰을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이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브로커들은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착취하거나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이는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치안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안이 말을 마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법과 질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침묵이 감도는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입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교수님은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3차 태국-일본 영사 상담에서도 같은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읽은 기사에 의하면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출국 전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태국의 출국 심사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특히 패통탄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출국 심사를 더욱 간소화했죠.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가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도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티난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셨어요. 물론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지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국내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유명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방콕 대학의 수테라 통카문 교수는 현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어서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입장만 발표할 뿐이죠.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더 많은 태국인들을 불법 체류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거나 실종되어도 제대로 된 수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태국인 여성 불법 체류자가 실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불법 체류자라 경찰에 접근하지 못했죠. 결국 그 여성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시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시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국과 한국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태국의 평균 월급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죠. 불법 체류자로 일하더라도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한류의 영향력입니다.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접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태국 젊은이들에게 강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브로커들의 적극적인 유인입니다. SNS를 통해 한국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취업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죠.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정보를 믿고 불법 체류를 선택합니다. 티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고향에서도 한국에 간 친구들이 SNS에 좋은 생활만 올리다 보니 다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리는 SNS의 모습은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죠. 실제로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태국의 관광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이것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죠. 마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차례 정부 간 협력을 제안했음에도 태국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죠. 실제로 합법적인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계속 미루고 있고 자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SNS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태국 정부가 먼저 자세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 보호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는 결국 태국 정부의 책임과 직결됩니다. 앞으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티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말없이 화를 삼키는 것 같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나라의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 가수의 콘서트를 보려다 무더기로 붙잡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는
일본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당당히 콘서트를 보면서도 태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한 감정을 갖게 되는 태국인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이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이내 다시 방에 들어가고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아시아 경제와 정치 현황의 수업을 듣고 있는 레이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국가 간의 불법 체류 및 위장 결혼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로 수업이 시작됐죠. 특히 아시아권에서 온 여성들의 유흥업소 취업이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아시아 국가 간의 불법 체류와 위장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국제 위장 결혼이라고 적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2016년 태국의 위장 결혼 조직 사건입니다. 태국인들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계층, 특히 카드빚이나 대출로 힘들어하는 30, 4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브로커들은 이런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위험 부담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통 채무가 있는 30, 40대 미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상 결혼이라며 접근합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즉시 500만 원을 준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5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약속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카드빚이나 대출 상환에 쫓기는 상황이라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어하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실제 적발된 사례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서류상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정교한 위장극이 펼쳐지죠. 먼저 웨딩 촬영을 진행합니다. 실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포즈로 스튜디오 사진을 찍고 도심 곳곳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도 촬영해둡니다. 심지어 SNS용 일상 사진까지 미리 찍어두죠. 집안도 철저하게 꾸밉니다. 여성의 화장대에는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모두 구비해두고 옷장에는 계절별 옷가지를 걸어둡니다. 욕실에는 여성용 샴푸와 린스, 보디워시까지 채워넣죠. 신발장에도 여성용 신발을 몇 켤레 놓아두고 거실에는 커플 사진이 담긴 액자도 걸어둡니다. 이렇게 실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하는 거죠. 이런 세세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불시 방문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갑자기 방문해서 생활 흔적을 확인하고 부부관계를 의심스러워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2018년에 발생한 대규모 위장결혼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태국 불법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관리하던 명단에서 약 5,000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 취득을 시도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관련 기사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우선 태국 현지에서 한국 체류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해요.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죠. 이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물색하죠. 서류 위조도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가짜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취업비자를 받거나 허위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조작해 혈족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한국 남성들에게 약속한 금액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은 위장결혼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죠. 게다가 일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직이 태국 내에서도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콕과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브로커 조직들이 한국의 법적 허점을 노리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국제결혼 관련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런 불법 위장결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이민 정책의 허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차이가 4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국제결혼 관련 제도의 허점이 결합되면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더니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현재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적 취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의 경우 20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장결혼 당사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SNS를 통한 은밀한 모집이나 종교단체를 가장한 국제결혼 주선 등 더욱 교묘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제도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갑작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태국 유학생 리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은 마치 모든 태국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소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리차 씨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적발된 사례의 70% 이상이 불법 취업이나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어요. 2022년 부산에서 적발된 태국인 조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조직적인 불법 체류 알선망을 운영했죠. 이들은 한 번에 수십 명의 태국 여성들을 들여와 유흥업소에 취업시켰고 이 과정에서 위장결혼이 이용됐습니다. 소연은 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복지제도까지 악용했다는 거예요.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죠. 2023년 서울 강남에서만 2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수급자로 등록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간 거죠. 또한 이런 불법 행위들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직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인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런 불법 사례들 때문에 태국인들의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그 결과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에 오려는 태국인들은 더 큰 차별과 불이익을 받게 됐죠.
이건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소연의 논리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니차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읽혔습니다. 태국의 경제적 현실과 한국의 법질서 사이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보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니차 학생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연 학생의 말대로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만 볼 순 없어요. 한국 남자들이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살기 위해서. 교수님은 니차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습니다. 니차 학생,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이해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이 조직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 거점을 둔 현지 브로커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카드빚에 시달리는 30, 4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혼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남성들에게 단순히 서류상의 결혼이라며 접근했죠. 초기 비용으로 500만 원, 이후 5년간 매년 500만 원씩을 약속했고요. 교수님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이 있었고 서류 발급 대행업체도 운영했죠. 적발 당시 약 300쌍이 이 조직을 통해 위장 결혼을 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유흥업소 취업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2018년 발생한 서류 위조 사건은 규모면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이 조직은 약 5,000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위조된 재직 증명서, 학위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 했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이 위조된 증명서는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뒷돈이 오갔다고 해요. 2020년 사건은 범죄의 양상이 더욱 조직화됐습니다. 태국 현지 브로커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냈고 이들에게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 송파 일대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약 5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니차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태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범죄 조직들은 자국민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죠. 이건 태국인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니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이 심각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강의실에서 니차가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모든 태국인이 그런 건 아닌데 왜 모든 태국인을 나쁘게 보죠? 소연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근 신문 기사들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최근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위장결혼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연은 프로젝터로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더욱 교묘하게 한국 남성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결혼이라며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 5년간 매년 500만 원씩 확실하게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이혼 시 모든 법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며 불안감을 덜어주죠. 소연은 실제 SNS 모집 글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대출이자 갚느라 힘드시죠? 은행 문턱만 달았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노린 문구들이 많았어요. 카드값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환영,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런 식이죠. 더 교묘한 건 국제결혼정보회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정보 업체인 것처럼 포장해서 남성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거죠. 심지어 태국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을 주선한다며 실제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위장 결혼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니차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다른 범죄와 연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인천에서는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 대구에서는 위장 결혼한 여성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개입하셨습니다. 두 학생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니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례로 볼 수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최근 연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율이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위장 결혼 등 불법 행위 때문에 강화된 심사 기준의 영향이죠. 결과적으로 정직한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니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일부 순진한 태국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브로커들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하며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불법적인 일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교수님은 경찰청의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발 인천행 항공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죠. 이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나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브로커들은 새로운 편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거예요. 입국 심사가 강화되자 아예 결혼비자로 합법적 입국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국 남성을 태국으로 초청해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브로커들은 먼저 빚에 시달리는 한국 남성들을 물색해 태국 현지 관광을 제안합니다. 모든 경비를 브로커가 부담하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파타야나 푸켓 같은 휴양지에서 호화로운 관광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교수님은 실제 적발된 사례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관광 중간에 태국 현지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태국 법에 따른 정식 혼인신고인데 통역부터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을 브로커들이 대행해줍니다. 남성들은 그저 서명만 하면 되죠.
이후 이 혼인신고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한국에서 결혼비자 F6를 신청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남성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약속하면서도 성금으로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태국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하죠. 이런 방식으로 남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겁니다. 소연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법이 적발된 사례도 있나요? 교수님은 최근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20대 후반의 태국 여성이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죠. 신랑의 직업과 가족관계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신랑과의 대화 내역이나 실제 만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이 여성은 결국 입국이 거부됐고 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후속 수사 결과 같은 수법으로 이미 20여 명의 태국 여성들이 입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중 일부는 심사를 통과해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국은 이들의 체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될수록 이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요. 특히 태국 현지의 브로커들은 한국의 법적 허점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수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니차는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변호는 설 자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태국의 주요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이후 더욱 거세졌죠. 한국은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태국 여성들을 차별한다. 태국을 후진국 취급한다는 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 같은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의 출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반한 감정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장결혼이나 불법 체류와 같은 위험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죠. 지난달 태국 현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태국인 중 62%가 한국을 첫 번째 선택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이 큰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K-팝과 한류 문화의 영향력, 발달된 의료 시스템,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잘 확립된 사회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태국인들의 SNS를 보면 한국을 비난하는 글과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차는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끝을 꽉 쥐고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국가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으니까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위장결혼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두 나라의 복잡한 감정과 현실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브로커들이 이러한 일들을 몰래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한국에 온 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